미국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엄청난 사실이 미국 주요 언론들을 통해 보도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의 유명 방송 진행자인 하워드 스톤이 미국을 한국처럼 위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미국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원조를 받는 최빈국 중의 하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황무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만의 특유한 성실함과 열정, 그리고 빨리빨리 유전자 덕분에 한국은 겨우 몇십 년 만에 북미와 유럽들이 수백 년간 이루고 한 것들을 단번에 따라잡는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한국의 믿을 수 없는 업적에 한강의 기적이라며 한껏 지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북미와 유럽에 비해 손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의 뛰어난 대처를 계기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었던 북미와 유럽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전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환정자 추세가 급격히 감소해 위기가 상당히 많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물론 중국도 한국과 비슷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하지만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중국은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정보 공개 때문에 중국이 제공한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대응 방식이 민주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와 더불어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대규모 테스트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서 원조를 받던 한국이 미국에 도움을 주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CNBC와 CNN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두 정상 간 통화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재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관련 장비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은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가능한 최대한 자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관련 장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미국 FTA는 통과하기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며 굉장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관련 장비를 지원하려면 미국 FTA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안으로 미국 FTA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비를 찾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기사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은경 중앙대책본부장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관련 장비는 테스트 키트라고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국내에서 매일 2만 건에 달하는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에 지장이 없는 생산 물량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CNBC에 따르면 한국은 신속하고 대규모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대응으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백악관 역시 한국과 미국 두 정상이 23분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각국의 노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인명 구조와 더불어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NN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용히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칭찬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국회 전문 채널 더 힐에 따르면 미국 배우이며 진행자인 하워드 스톤은 그의 라디오 채널 시리우스 XM에서 하워드 스톤 쇼를 진행하면서 미국을 한국처럼 위대하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을 당장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2020년 대선 슬로건인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를 패러디하며 현 미국의 상황을 비판함과 동시에 한국을 칭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워드 스톤은 한국은 대규모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 대한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47개국에서 한국의 테스트 키트를 수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5일 외교부 비공개 브리핑에서 업체에 직접 접촉해 수입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어려울 경우 외교망을 통해서 수입을 도와달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입이 성사된 곳은 아랍에미리트와 루마니아 그리고 콜롬비아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가 있는데 총 39개국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에서는 인도적 부분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하게 협의해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전략적 중요성을 보고 인도적 지원을 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들 대부분의 국가는 한국이 위기 상황에 빠지자 문부터 걸어 잠근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 3월 25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모두 179개국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강력한 방벽을 쳤던 국가들마저 한국의 뛰어난 대처 능력을 보고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에서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한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과 베트남은 수출 관계가 상당히 많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만약 베트남이 강력하게 빗장을 걸어놓은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한국 기업의 수출 타격은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월 28일 베트남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과도한 입국 제한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월 29일이 되자마자 베트남 당국은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향하던 비행기의 착륙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당연히 베트남으로서는 한국을 이런 방식으로 대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확인해보면 베트남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 1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정상화되었던 1992년부터 2017년까지 25년 동안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한 금액은 총 500억 달러에 이를 정도입니다. 베트남에 400억 달러를 투자해 투자 2위를 차지한 일본보다 무려 100억 달러나 더 많은 금액입니다. 또한 한국은 일본의 뒤를 이어 베트남의 공식 개발 지원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베트남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미만일 정도로 최빈국이었는데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2019년에는 2,740달러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또한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기준으로 베트남에서 657억 달러, 원화로 78조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베트남의 GDP가 2,412억 달러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삼성전자 한 기업만으로 대략 베트남 GDP의 27.3%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이 한국에 갑자기 빗장을 걸어 잠근 것이었습니다. 삼성은 이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삼성에 대해 베트남은 여러가지 조건을 달아 빗장을 조금 풀긴 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이번에 베트남이 한국의 테스트 키트에 대해 인도적 요청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덴마크 유력 일간지 폴리티켄에 따르면 덴마크 장관은 한국 기업이 덴마크에 테스트 키트를 수출하겠다고 연락을 취했으나 거절한 적이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마그누스 헤우니케 덴마크 장관은 나는 한국의 제안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겠다고 솔직하게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헤우니케 장관은 앞으로 덴마크 주재 한국 대사관 등을 활용해 한국 업체와 다시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끝까지 도쿄올림픽을 2020년에 예정대로 개최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전 세계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2021년으로 도쿄올림픽 개최일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쿄올림픽 연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마치 짜 맞추기라도 하듯이 일본의 판정자 수가 기이할 정도로 급속도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5일 하루에만 일본은 91명의 판정자가 나와 총 2011명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91명이라면 사실 다른 국가에 비하면 그리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도쿄지사의 반응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도쿄는 25일 41명이 새롭게 추가돼 현재 212명이 판정되었습니다. 아직 적은 숫자이지만 일본 도쿄 코이케 지사는
중대 국면이라고 발표하며 상황에 따라 도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평일에는 자택근무를 권장하고 주말 외출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내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그의 SNS에서 코이케 지사에 대해 당신은 도쿄도민 퍼스트가 아니라 도쿄올림픽 퍼스트였다. 이미 도쿄에는 상당히 많이 확대되었을 것이다 라고 비판을 가했습니다. 또한 일본 매체 FN에 따르면 이미 도쿄 차단을 가정하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한 기사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일본은 한순간에 패닉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 언론들은 일본만 추세가 다른 국가와 현저히 다르다며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이 연기가 되자마자 일본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면 일본은 일부러 판정자 수를 줄이기 위해 테스트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북미나 유럽보다는 앞으로 일본을 계속 차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추세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을 포함한 다른 국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대해 우려가 많았지만 한국은 각계각층이 힘을 합쳐 위기에 대응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각계각층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 한국을 이렇게나 극찬한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정도로 한국이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습니다. 다시 하워드 스톤의 말을 되새김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미국을 한국처럼 위대하게.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달 31일 민간 항공우주기업으로 처음 유인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며 우주 개발 패러다임을 바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다음 달 한국군 전용 통신 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층 더 향상된 한국군의 위력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비난 수위를 높이고 한반도 긴장감을 조성하며 군사 도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더욱 효과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조기에 전략화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은 어떻게 북한을 상대하게 될까요? 최근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해 앞으로 한국 정부를 적으로 간주하겠다면서 남북 간 모든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1년 9개월 만에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군사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사실 이미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수차례 어겨왔습니다. 11월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올해 5월 GP 총격 도발 등 한국은 군 통신선을 통해 대북 전통문을 보내 항의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의 잘못은 침묵한 채 남조선은 미국의 대주선 적대시 정책에 적극 추종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2020년에는 미국의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절대 굴복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상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하나도 안 돌아가 미칠 지경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대북 전단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자랑하고 있으니 더 분통이 터졌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한국이 사상 최대의 국방 예산을 책정하고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 첨단 무기를 배치하고 한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 6위에 위치하는 등 북한과 군사력 격차가 커져 초조해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은 다시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와 같은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무력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더욱 효과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우주 전문 매체 스페이스 플라이트 나우는 현지 시각 11일 다가오는 7월 발사를 앞둔 스페이스X 로켓에 한국군의 통신위성이 실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위성의 이름은 아나시스 2호로 오로지 한국을 위해 제작됐으며 넓은 지역에서 보안 통신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나시스 2호에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군 위성 통신 체계가 탑재되는데요. 우리 군은 수건 사업이었던 군 통신 위성을 얻어 더욱 효과적인 지휘 통신 시스템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존 아나시스 1호는 6회 공군 합동 지휘 통제용 군 통신 체계로 민군 겸용 위성인 무궁화 5호를 이용해 2007년 전력화됐었습니다. 기존 아나시스는 정보를 암호화해 도청을 막고 초당 5,000회 이상 주파수를 바꿔 적의 전파 방해를 뚫고 음성, 문자, 영상 정보 등을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아나시스2를 개발했습니다. 아나시스2는 정보 처리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졌고 전파 방해 대응 기능을 강화해 통신 가능 거리도 늘어나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도 지휘 통제 통신이 지장 없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군은 군 전용 통신 위성 도입으로 북한의 EMP 탄 등을 통한 전파 방해로부터 지휘 통신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유사시 북한 지역 내 작전 수행을 할 경우 미군으로부터 미국 군사위성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했던 종전과 달리 한국군 독자 작전 수행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3년까지 5개의 군사위성을 띄우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 통신위성과 정찰위성, 장거리 탐지 레이더와 같은 정찰 자산도 확보하고 탄도탄 요격용 철매2의 성능 개량, 이지스 구축함용 대공미사일 등도 조기 전력화할 계획인데요. 이 계획이 실현되면 북한은 꼼짝없이 한국에 의해 24시간 감시를 당하게 되고 감시를 받던 북한이 만약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한국의 대공미사일과 요격용 미사일로 방어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북한에서 가질 수 없는 첨단 무기로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뿐만 아니라 국산 기술로 만든 첨단 무기들도 곧 전력화할 예정인데요. 한국은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한국형 경항공모함도 건조하고 있고 국내 방산 기술의 집약체로 신의 방패가 될 한국형 이지스함 KDDX 전력화로 북한이 감히 덤빌 수 없는 해군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의 하늘을 빈틈없이 지켜줄 한국형 전투기 KF-X와 미래 육군 항공 전략으로 평가받는 소형 무장 헬기,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해 은밀한 정찰을 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기까지 개발하며 점점 더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첨단 무기와 정찰 자산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를 수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의 압도적 군사력으로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 도발과 적화 통일 야욕을 꺾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이 결국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김여정 경고 3일 만입니다. 남한은 적이라는 선언이 말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선언의 결과로 만들어진 남북 화해의 상징입니다. 이 사무소가 폭파되면서 북한은 한반도 평화가 아닌 군사적 도발과 대적 사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깨버린 이 사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전방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면서 북한이 더 큰 도발을 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제1, 2차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목함 지뢰 도발, 핵실험 등 수많은 군사적 도발을 통해 꾸준히 적화 통일에 대한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북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한국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도 꾹 참고 남북 경협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남북 관계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새기며 평화를 바란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제 군사행동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적에 맞선 대결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북한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한 불만과 실망 때문입니다. 또 2019년 북한과 미국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한국과의 관계가 서먹해진 것도 있죠. 이번 정권에서 남북한은 3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선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결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에 진전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내걸었지만 실상은 북한이 비핵화를 어떤 경로를 통해 마무리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노골적으로 비핵화 로드맵 논의조차 거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핵 보유국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더욱 강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본인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했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한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북한은 판문점 선언과 남북 군사합의 내용을 파기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통신 연락선을 차단하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한바탕 난리를 피우는 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것과 미국을 자극하고 과시하려는 속내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도 미국에게 화난 걸 우리에게 풀어낸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은 이번 폭파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에 군대를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겠다고 밝히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금강
상상 관광시설과 개성 공업지구 완전 철거 등을 예고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남 전단도 뿌리겠다고 합니다. 대북 전단이 그렇게 불만이라던 북한 역시 이중적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제1차, 2차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목함 지뢰 도발, 핵실험 등 수많은 군사적 도발을 하면서 적화 통일의 야욕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은 평화를 유지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는 30개에서 4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평화를 위해 서로 대화하자고 해놓고 뒤에서는 핵무기를 준비했던 겁니다. 하지만 걱정할 건 없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면 오히려 북한을 박살낼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 군사력 6위인 만큼 첨단 무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F-35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지구 최강 전투헬기로 불리는 아파치 가디언 등 엄청난 무기들이 있고요. 동부가 최강의 기계화 군단인 7군단, 세계 탑5에 들어가는 해병대는 물론 세계적인 특수부대도 있습니다. 특히 특전사는 해외에서 특수전 교육까지 받을 정도로 우수합니다. 또 한국의 방위산업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한국산 유도로켓 비공은 미국 국방성에도 인정받았습니다. 또 K9 자주포, 3.5세대 전차인 흑표 K2 전차, 레드백 장갑차 등 한국의 K-웨퍼는 노르웨이, 인도, 호주 등 많은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게 위협적인 현무사는 다른 한반도 주위의 국가들이 두려워할 만큼 전술핵급 무기입니다. 반면 북한의 군사력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우리와 비교되는 세계 25위입니다. 군사력이 재래식이기도 하고 전쟁 수행 능력이 한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경제력이 곧 국방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북한은 절대로 한국의 국방비 규모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세계 최강인 미국과 동맹국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군사비는 2위인 중국부터 11위인 브라질까지 다 합쳐도 안 될 만큼 막강합니다. 북한이 한국을 건드린 순간 미국과도 전면전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한때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협상으로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연합태세는 더 굳건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든든한 군사세력, 안보의식이 투철한 세계 최강의 예비군도 있습니다. 1992년 미국에서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인타운은 우리 예비군들이 지켜냈습니다. 또 북한의 포격 도발이 일어났을 땐 SNS에 수많은 예비군들이 불러반달르며 너도 나도 글을 올렸죠. 막강한 군사력과 무기, 거기에 안보의식까지 갖춘 병력들이 있는 한국은 우리 힘으로 우리 땅을 지키는 자주국방이 충분한 국가입니다. G11으로 언급되며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만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곳곳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해역에는 청해부대가, 아랍에미리트에는 아크부대가, 중동의 레바논에는 동명부대, 남수단에는 한빛부대가 파병을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파병부대들은 선진화되고 강한 국방력으로 우리나라와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19 남북군사합의 및 정점협정을 위반한 북한이 어떤 방법으로 도발하더라도 한국은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겁니다. 강력한 국방력과 튼튼한 안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북한의 도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나먼 곳까지 와서 우리를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달 3일 아프리카 가봉 인근 해상에서 해적에게 납치됐던 우리 국민이 36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정부는 피랍 사건이 발생한 즉시 외교부 본부와 관련 국가 대사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현장대책반을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제도 가동했습니다. 함께 피랍된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의 협조를 구한 건 물론 가까운 가봉 외교부와 해군에게 신속하게 구조도 요청했습니다. 또 피랍 국민의 가족과 수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안심을 시켰고 석방 후에는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한 번씩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해적들, 소말리아의 해적들이 소탕된 후로 한동안 잠잠할 줄 알았는데 최근 1-2년 사이엔 서아프리카 기니만에서 해적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프리카에 있던 해적들은 왜 서아프리카의 기니만으로 옮겨갔을까요? 동아프리카 연안은 세계 물류의 중요한 길목이어서 옛날부터 해적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중해, 홍해, 아덴만,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길목은 해적들이 판치던 곳이었습니다. 해적들이 기승을 부린 만큼 세계의 관심은 높아졌고 결국 국제적인 해적 속탕 작전이 이뤄졌습니다. 한국의 청해 부대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공동 작전을 통해 소말리아 해적들을 몰아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해적들은 연안국의 군사력이 약하고 비교적 세계에 관심이 적은 서아프리카 연안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소말리아 해적 속탕 작전에 투입된 한국의 청해 부대는 전투함으로 구성된 국군 첫 해외 파병 부대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퇴치나 선박 호송 같은 임무를 하는 특수부대입니다. 통일신라의 장보고 장군이 만든 청해진에서 따온 이 이름은 해군의 해양 수호 의지를 뜻합니다. 이 청해부대는 2011년 석해균 선장을 구조했던 아덴만 여명 작전을 수행한 부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아덴만 여명은 3호 주얼리오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됐을 때 한국 정부가 소말리아 해적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작전입니다. 그 당시 한국군은 피해 없이 납치됐던 사람들을 모두 구출해내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청해부대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적으로부터 공격받은 한진 텐진호를 구출하고 안전하게 호송했고, 피랍된 제미니호를 구출, 리비아에 체류하던 한국 교민과 외국인 구출, 예멘 반군에게 납치된 우리 국민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청해부대가 수차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수록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하는 청해부대는 링스헬기 한 대와 고속 단정 3척을 탑재한 구축함 1척, 5인치 함포, 대공 미사일, 대잠 미사일, 경월해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해부대의 강력한 전투력과 실패를 모르는 임무 수행 능력 덕분에 해적들은 지금 아덴만의 영웅, 해적 잡는 저승사자인 청해부대를 만날까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은 청해부대 파병 10주년을 맞은 만큼 한국 파병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호송과 안전 항해를 지원한 선박은 21,895척, 해적은 21번 쫓아내거나 잡았고 지구를 49바퀴나 들 수 있을 만큼 항해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이 기존의 아덴만에서 호르무즈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되면서 작전 임무 구역이 이전보다 3.5배 늘어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 루트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대부분이 이곳을 지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덴만 해역에 파견됐지만 유사시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협을 받는 우리 국민과 선박까지도 보호하게 된 겁니다. 파병 논의가 이뤄질 당시 이란은 우리나라의 호르무즈 파병을 껄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파병 온 국가들은 사실상 이란을 적대시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청해부대가 이런 선박을 구출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만 구한 건 아닙니다.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피랍 위기에 처한 선박은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해부대는 해적에 쫓기던 북한 화물선을 구해주고 세계 일주 항해를 하다 표류된 해외 민간 요트들도 구조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과 함께 피랍된 수많은 외국인들을 함께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해부대의 활약으로 평화를 향한 우리나라의 확고한 의지가 세계에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청해부대 장병들이 거친 파도를 헤치며 보여준 헌신, 그리고 용기가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는 겁니다. 청해부대가 열심히 임무 수행을 하면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은 만큼 대한민국의 위상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청해부대의 활약은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장병들이 여정 하나하나마다 흘린 땀과 노력, 헌신 그 자체가 너무나도 빛나는 일이고 참 고마운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 여정이 바로 보상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의 청해부대,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방위산업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